미국 대형은행들을 둘러싼 규제의 판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 미국 은행들 얘기니까 우리랑은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경제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변화거든요. 미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이 내놓은 이 계획,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규제 당국이 항상 마주하는 딜레마죠. 은행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규제를 너무 꽁꽁 묶어버리면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리고요. 반대로 그냥 확 풀어버리자니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또 오지 않을까 불안한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인데 이 균형을 잡을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바로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나섰습니다. 안전과 성장, 이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제대로 잡아보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오늘 저희는 이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연준이 내놓은 4가지 해결책과 가장 중요한 변화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왜 지금 이 복잡한 은행 규제를 손보겠다는 걸까요? 핵심은 딱 한 단어, 현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실제로 짊어지고 있는 위험의 크기와 그걸 대비해서 쌓아두어야 하는 자본의 양을 정확하게 딱 맞춰보자는 거죠.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단순히 규제를 푸는 완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표는 규제를 더 영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행 시스템의 안전이라는 튼튼한 방어벽은 그대로 두면서 기업이나 우리 같은 가게에 꼭 필요한 돈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스템은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규제들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막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규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덕분에 금융 시스템이 훨씬 더 안전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위기가 터질 때마다 이것저것 규칙을 덧붙이다 보니까 마치 오래된 건물에 배관을 마구잡이로 설치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꼬여서 이제는 비효율만 낳고 시스템 전체의 흐름을 막고 있는 거죠. 연준의 감독 부문을 책임지는 미셸 보우만 부회장의 이 말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과해지면 은행들은 그냥 대출 창구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결국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사업을 키워야 하는 우리 실물 경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연준이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놨는지 한번 보시죠. 연준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4가지 핵심 분야를 정조준하는 아주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 4가지가 핵심 기둥입니다. 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그리고 과도한 빚을 막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국제적인 기준인 바젤 3, 마지막으로 초대형 은행에 대한 추가 규제인 GSIB 제도. 연준은 이 4가지를 잘 정비해서 전체 규제 시스템의 효율을 확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4가지 계획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 2가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은행의 위험 계산법을 훨씬 더 똑똑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까지 대형 은행들은요, 서로 다른 2가지의 복잡한 잣대로 위험 자본을 계산해야 했어요. 똑같은 숙제를 2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새로운 제안은 이 불필요한 중복을 싹 없애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딱 하나의 계산법으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훨씬 효율적이겠죠?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이 GSIB 추가 자본 규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 경제에 영향이 아주 큰 초대형 은행들한테 일종의 책임 가중세처럼 자본을 더 쌓으라고 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추가 자본의 양이 은행이 더 위험해져서가 아니라 그냥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불어났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연준이 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몇 가지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추가 자본 규모를 경제 성장에 연동시켜서 의도치 않게 막 늘어나는 걸 막고 갑자기 부담이 확 늘어나는 절벽 효과를 막기 위해 조정을 점진적으로 하자는 거죠. 또 연말에만 장부 관리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평소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고요. 한마디로 훨씬 더 합리적으로 다듬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은행 규제 개혁이 과연 우리 삶과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바젤3 기준을 도입하면서 자본 요건이 약간 늘어나지만 G세이브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그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초대형 은행들이 쌓아야 할 자본의 총량이 아주 약간 감소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전면적인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아주 정교한 미세 조정에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정교한 재조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꽤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튼튼하면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은행들은 실제 위험에 맞는 자본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그만큼 남는 돈으로 우리 같은 가게나 기업에 대출해줄 여력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위험한 대출이 규제를 피해서 그림자 금융으로 숨어드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고요. 결국 이 모든 노력은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이번 개혁을 통해서 우리 금융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역동성, 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을까요? 연준의 계획은 바로 이 거대한 도전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